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강의에서는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언어가 발전하게 된 그 두 가지 측면, 발성기관의 발달, 그리고 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인간 언어와 동물의 언어는 어떤 차이점, 어떤 구조적 복잡성의 차이점이 있는가도 봤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과 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어, 언어의 가장 그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말, 전달 매체인 소리죠. 또 역사가 발전되면서 이제 글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두 가지의 그 발전 과정, 특성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야생화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했었죠. 바람꽃이라는 종류가 무척 많아요. 요즘 봄에 한참 피어나고 있는데 뭔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바람꽃이라고 불렸겠죠. 보통 바람이 많이 부는 골짜기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서 핍니다. 여기 9개의 바람꽃을 여러분에 보여드릴 텐데 이것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훈련을 하는 학문적 훈련을 하는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비슷하면서 다르죠. 만주바람꽃, 꽁해바람꽃, 호라비바람꽃. 우리 선조들이 이름 아주 재미나게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들바람꽃, 남바람꽃,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 갱바람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접두어가 붙지 않고 그냥 바람꽃입니다. 요 마지막 바람꽃의 특성은 앞에 것들이 봄에 피는 반면에 이 마지막 것은 여름 7월 8월경에 설악산 대청봉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쯤에 산행을 하게 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과 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를 봅시다. 피카소의 그림은 문자인가? 교통신호등은 문자인가?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자라고 할 때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자라고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 또는 예술작품이라고 하는지 이 기준을 알아야겠죠. 뒤쪽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의 특징을 한자, 가나, 로마자와 비교해보자. 이미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국어의 구어와 문어, 말로 쓰는 언어 체계와 글로 쓰는 언어 체계 간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네. 많이 여러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 문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자, 그 관련해서 이모티콘은 어떤 문자인가? 이 스타라든가 하트 표시 뒤에서는 쭉 열간 문자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문자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문자 메시지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의 문자인가? 우리나라에서 카톡 많이 쓰는 흐흐 흐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겹쳐 나올 때 크크 그 뭐 크가 여러 개 겹쳐 나올 때 이 같은 의미인가? 뭔가 다른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문자인가? 이것도 이번 시간 강의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설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당신을 사용해요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예를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한 답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쭉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적어놓은 답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예. 내가 이 문제를 낼 때 맨 처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요즘 그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번째 경우를 저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애인이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혹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자꾸 따라오면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나 말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똑같은 사랑해요라는 표현인데 전혀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거 말고 여러분 재밌는 예들을 많이 해줬는데 예, 첫 번째 보시면은 예,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황과 권태기 있는 연인 사이에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황. 재밌어요, 굉장히.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남녀가 연인 사이에서 서로 행복하고 잘 지내며 당신을 사랑해요는 정말로 사랑을 말하는 거지만 남녀 연인 사이에 둘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그것이 걸려서 싸우다 말한 사랑해요는 그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한 거짓된 사랑해요인 것 같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또 마지막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면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상대방 감동을 받는 반응을 한다. 근데 이걸 지나가고 있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면 상황적으로 생뚱맞고 당황스럽다. 오히려 상대방은 신천지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건 두 번째 거하고 유사한데 신천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설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설문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요. 아주 성실하게, 지금처럼 아주 성실하게 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 텐데 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언어가 있었다면 최초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은 답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파라오 사메티크스라는 사람은 피리지안이 최초의 언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다.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언어죠. 이게 최초의 언어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은 영국의 제임스 4세, 또 학자로는 이사도 드 세비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원 연구를 통해서 언어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서 최초의 언어를 밝혀내는 다양한 역사적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18세기쯤에 19세기에 걸쳐서까지 아주 많은 연구가 됐고요. 적어도 유럽 언어에 대해서는 최초의 언어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언어들 간의 관련성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옛날부터 얘기되는 게 신수설, 신이 부여한 거다. 인간에게 신이 선물로 부여한 거다라는 건데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담이 눈을 뜨고 자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뭐 어떻게 그때 그 당시 발음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무 그러면 그게 나무가 되는 거고 돌 그러면 돌이 되는 거고 꽃 하면 꽃이 되는 거고 이랬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는 더 이어가서 사람들이 뜻이 막 이렇게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하늘에 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그 신이 노하셔서 하나의 원래 아담이 쓰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 언어가 제각기 다르게 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바벨탑을 결국은 쌓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전인 리그베다를 완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경전을 암송하는 방법도 옛날 사람들은 그대로 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발음도 똑같이, 어조도 똑같이, 넘나지도 똑같이
이제 왜 그랬냐면은 리그베다라는 이 경전을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의 신수설에 대한 기원인데요. 이게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뭔가 하나 그래도 생각해 볼 거리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언어를 배우잖아요. 우리 첫째 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언어 집단에 속해 있으면 문법 없이 배운단 말입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난 거예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복잡한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물론 영어 집단에서 있으면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 집단에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고 자기가 주어진 집단에 속한 언어를 저절로 배운단 말인데 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능력은 적어도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설은 인간 창안설과 인간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안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됐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 언어는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명사와 동사, 문장 이런 지금 품사적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인데 물론 사실 이것은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이 플라톤의 스승은 사실 저설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죠. 말로 설파만 했지 본인이 스스로 전혀 글을 쓰질 않았어요. 그 글을 쓰는 것, 책을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사상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플라톤은 썼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생각은 뭐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포에틱스라고 합니다. 예술론이에요. 예술론에 지금도 기본이 되는 건데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예술과 인간 사회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아주 강력한 책인데 여기에서 문법 범주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이 시학을 학부 4학년 때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법력이라고 있구나. 어쨌든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요. 그 다음 설은 인간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이 진화하다 보니까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건데 언어는 인간들이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구조를 만들며 고안해낸 결과물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필요했겠죠. 인간들끼리. 그래서 서로 만들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언어는 어떻게 고안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세기 역사 언어의 태동으로 인해서 언어 간의 관계를 밝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언어는 어떻게 고안되었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동물 소리를 흉내내다 보니까 언어가 시작됐다. 이거를 영어로 바우와우 티오리라고 하는데 헤르더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바우와우는 개가 짖는 소리죠. 동물 소리를 흉내내다가 그게 자꾸 발전돼서 언어가 형성됐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동물의 소리와 그 동물을 나타내는 그 동물 이름하고 뭔가 음성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선 첫 번째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가 바우와우 이렇게 짖는데 닭이라고 하죠. 우리는 개가 멍멍 짖는다고 하는데 물론 어린애들은 멍멍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개라고 하잖아요. 이 뭔가 동물의 소리를 흉내냈다면 그 동물 이름도 그 소리와 연관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복잡한 언어 체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정말 의문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를 외치다가 보니까 언어가 시작됐다. 아, 오, 뭐 이렇게 놀라움, 기쁨, 슬픔 이런 소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이것은 컨디악이라고 하는 사람의 푸프 티오리라는, 영어로는 푸프 티오리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건 뭐 에이번 동물이 소리설과 마찬가지로 험투크라고 하는 사람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언어는 고차원적 고안 작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를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언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자연 소리로부터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딩동 티오리라고 합니다. 자연 소리. 자연의 수많은 물소리도 있고요, 새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리도 있는데, 또 책상을 이렇게 두드릴 때 나는 울림 소리라든가, 주변의 많은 물체가 두드림에 반응하여 내는 소리인 울림 소리, 레소넌스라고 합니다. 울림 소리를 기반으로 언어가 시작됐다. 물건들을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독특한 소리들이 다 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게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른 또 이론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작은 이론이지만 그 하나씩 보면은, 노래 부르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싱송 테오리라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힘든 그 농사일을 하면서 또는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민요라는 게 그렇게 생겨난 거죠. 어느 나라다 그런 민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도 아주 다양화됐고 리듬도 만들게 됐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단순히 그 고통을 표현하더라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즐거움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시라는 것들은 글씨가 없을 시대에 호머의 오디세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졌냐면 말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동양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구전설화라고 하죠. 말을 통해서, 글로 정착되기 전에 말을 통해서 이어졌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이 노래 부르기를 즐겨했고, 그거의 일종으로 이런 구전설화, 또 호모의 오디세이 같은 아주 커다란 서사시들을 우리한테 전수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통신 방법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의사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요, 헤이, 호 이렇게 이제 소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좀 더 발전한 거라는 거죠. 이걸 요해호 테오리라고 하는데, 뭐 의사소통을 하는 단순한 방법에서 이게 복잡하게 됐다라는 건데, 뭐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행동소리 대체 이론이라는 데, 이게 타사 테오리예요.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이럴 때 언어가 없으면 참 불편하는데,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해라, 저쪽 가서 저 끈 좀 잡아라, 저 물건 좀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손짓으로 했겠죠. 행동으로 했어요. 손가락 저기 가서 뭐 가져와, 이렇게 이제 손을 뻗든다든가 뭐 고갯짓을 한다든가.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제 손을 흔들면서 잘 가, 또 봐, 이렇게 아쉬움을 달랠 텐데, 손을 이제 사용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뭔가 입 모양을 가지고 잘 가를, 예를 들면 다타, 어느 다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타타라는 게 잘 가 대신 손을 흔들면서 타타 이랬으면은 잘 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게 이제 자꾸 복잡해졌다는 건데, 이래서 이걸 타타 테오리라고 합니다. 뭐 원시부종이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주장을 한 그런 이론이고,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또 종교적 주문 가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종교 주문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라라 봄데 에이 뭐 이렇게 주문이라고 칩시다. 이런 걸 통해서 언어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인데 이것도 뭐 근데 어쨌든 어때요? 여기 쭉 열간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종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좀 아쉽죠. 뭐 확정지어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현재의 특정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이 서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현재 언어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유럽어 개통도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아까 18세기부터 역사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사실 귀족들이라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혼자 그냥 이것만 연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학자들도 뭐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당시 학자들은 돈도 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건 저 정도 해결됐으니까 귀족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연구해 그냥 밤새 연구를 했는데 인도 유럽어죠. 유럽과 인도 또 아라비아 반도 이쪽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타당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된 여기 보면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라는 게 가장 이게 좀 같은 페이지에다가 이 그림을 다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위아래로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인도 유로피언이 가장 위의 꼭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스트 브랜치가 생겨나고 이스트 브랜치 언어가 생겨나고 또 웨스턴 브랜치 웨스턴 브랜치 언어가 생겨났다. 이스턴 브랜치 언어에는 보면 인도, 이란어, 아르메니아어, 알바니아어, 발틱, 슬라비아어 이런 것들이 있고 웨스턴 브랜치에 뭐 토카리안, 히타이트 좀 이따 볼 겁니다. 켈틱, 이탈릭, 헬레닉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아나톨리안 이런 게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저머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머닉이라는 게 웨스트 브랜치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 저머닉 언어가 또 분화가 됩니다. 웨스트 저머닉, 노스 저머닉, 이스트 저머닉. 그리고 이 웨스트 저머닉이 또다시 로우 저머닉, 하이 저먼, 로우 저먼, 하이 저먼 이렇게 나뉘는데 이 하이 저먼 중에서 현대의 모던 하이 저먼, 독일어가 나온 것이고요. 로우 저먼이 또다시 앵글로 프리시안, 올드 로우 저먼 이렇게 나뉘고 앵글로 프리시안 중에 또 한 가지인 올드 잉글리시에서 미들 잉글리시를 거쳐서 모던 잉글리시, 현재 프레젠트 데이 잉글리시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서양의 그 주 언어들을 이제 그 계통을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수업에는 언어가 아니라 문자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